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세사 강의하고 있는 관세사 도민석입니다. 오늘은 제1과목 수출입 통관 절차 중에 관세법 1반부터 제1장 관세법 1반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공부를 시작하실 텐데요.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한 130페이지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 정도면은 물론 우리가 시험 남은 일수를 계산한다면 하루에 물론 매일 한다는 가정입니다만 하루에 한 7페이지씩 6페이지씩 꾸준히 공부하신다면은 합격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한 번에 봐서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총 기본서만 한 3번 정도의 정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암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기억하는 것과 손으로 쓰면서 기억하는 것, 학습에는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대로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앞서 보세사라든지 관세사라든지 이런 시험을 먼저 패스한 저의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에는 빠른 속도, 조금은 그리고 또 느린 속도를 조금 조절을 하면서 정독을 하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정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언급드리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조금 더 필기를 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두 문자 암기를 꼭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문자 뭐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 글자입니다. 하나하나 요건들이나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들 중에서 특정한 글자들을 제가 연결을 해서 요 대상에는 요런 두 문자 암기식이 나온다라는 식의 제가 그런 것들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키워드 단어들을 조금 꼽아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좋은 게 저 또한 관세사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4과목이라는 그리고 세부 과목까지 합하면 거의 한 7과목 정도가 되죠. 그런 과목들을 모두 다 암기를 해서 그리고 80분 동안 거의 한 16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답안지를 작성을 하려면 무엇보다 이해도 중요하지만 관세사 시험은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시험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기가 굉장히 필수적이었고 그리고 그것에 집중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효율을 봤던 게 바로 이 두 문자 암기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의 학습과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과감히 버리시고 여러분들의 맞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또 가장 또 효율적이겠죠.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관세법 보겠습니다. 관세법은 자, 우리 수출입 통관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우리가 관세법에서 다루게 되죠. 자, 그래서 관세법을 그러면은 아주 많은 분량인데 관세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많은 분량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보세사 시험은요. 약간의 경향이 문제은행의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은행의 경향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즉 이 말은 기출의 반복성이 조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여러 가지 경향이 있죠. 뭐 수학 우리가 고등학교를 마쳐서 대학에 들어갈 때 시험 치게 되는 수학 능력 시험부터 해서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아주 많은 시험들을 접합니다만은 이렇게 문제은행식으로 나오는 그 경향의 그런 시험들은 우리가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도 여러분들이 각 챕터마다 그리고 책 소제목마다 보면은 몇 년도 이렇게 15년도라면 15년도 기출 이런 식으로 표기를 다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도 그런 기출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기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런 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안 봐도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 봐야 되지만 여러분들 강약, 중강약이 있죠. 그래서 기출 문제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강하고 집중도 있게 볼 것이고 그 외의 부분들도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중간 정도의 강도와 또는 약한 정도의 강도를 둬서 읽고만 넘어가도 되던지 아니면 여러분들 꼭 한번 이거는 보셔야 된다. 나오진 않았지만 즉
3개년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온다면 충분히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꼭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관세의 개요입니다. 관세의 개념에는 관세의 정의와 그리고 관세 영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관세의 정의다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아주 접근하기가 쉽게 관세는 우리가 조금 일반적이고 좀 직관적인 용어를 한번 쓸게요. 저희 대학 때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인데, 깡패세라는, 그리고 또 비슷한 말로 강도세라는 얘기까지도 하셨었습니다. 관세학회의 학회장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충분히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거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을 쓰셨냐면요. 관세는 물론 법에 근거하지만, 자, 정말로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서 딱 세금을 걷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강제적으로 부과합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자, 관세란 국가가 어떤 목적, 즉 재정 수입을 확보하거나 그리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언더라인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입니다. 관세 영역을 출입입니다. 출입. 나갈 때와 들어갈 때에 그러한 물품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법률과 또는 조약에 근거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그 강제성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왔다고 미루어 짐작이 되죠. 자, 그렇게 관세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 급부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급부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세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홍길동이 수입을 하죠. 그러면 길동아, 국가가 얘기합니다. 관세청이. 길동아, 너 물건 받고 싶으면 관세를 내야 돼. 그게 바로 홍길동이 부담하게 되는 금전적 급부, 즉 관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관세의 정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러면 관세 영역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냐? 영역이라는 것은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리적으로 그러면 그 어떤 곳이냐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관세선이라는 또 개념이 나옵니다. 관세선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는 영역을 우리는 관세 영역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뭐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 관세동맹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자유무역지역이라는 말 조금 들어보셨죠? 저기 인천에도 있고요. 그리고 마산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울산에도 있습니다. 자,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마산, 인천, 울산 우리나라의 지명을 말씀드렸죠. 자, 지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이지만 관세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 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든 나라들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자유롭게 무역 행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한 지역을 자유로운 무역지역, 즉 자유무역지역으로 구성을 해놨는데, 이렇듯 거기는 관세 영역과 비관세 영역 이렇게 나뉘게 되죠. 자유무역지역은 어디겠습니까? 자, 관세 영역입니다. 왜 관세 영역이라고 하냐면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관세를 부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관세 영역이라고 부르고, 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물건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는 관세가 부과가 되지 않죠. 자, 예를 들면 여기 마포에서 예를 들어 저기 우리 저 강남으로 물건을 옮깁니다. 그때 관세를 부과를 하나요? 강남구청에서 마포구에서 넘어오셨죠? 관세 부과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 외국 사이에 물건이 수입이 될 때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영역을 관세 영역, 그리고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영역을 비관세 영역,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다소 시작부터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편하게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이해를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17년도에 기출되었던 관세의 성격 부분인데요. 자, 관세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총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세법적 성격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세적 성격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특수한 성격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모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17년도에 기출되었던 조세법적 성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합니다. 자, 앞서서 나중에 부가 분류, 이제 관세 뭐 종류를 설명을 드릴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그리고 통과세,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상품의 이동 방향에 따른 분류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수입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세만 부과하고 있고요. 즉, 들어올 때만, 물건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때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수입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세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국가가 부가징수의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재정 수입 조달과 국내 산업 보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부가징수를 하지만 그 근거는 법률 또는 조약에 근거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전 납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관세라는 금전적인 납부를 부담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관세는 뭐 반대급부,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특별급부라고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일반급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기타 내국세와 비교를 했을 때 관세는 소비세적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비세적 성격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비세라고 하면은 어떠한 물품이 있을 때 이 물품이 소비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그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것, 그리고 물건을 쓴 것, 이런 개념들을 모두 다 포괄을 합니다. 조금 용어로 정리를 드리자면요. 소비라는 개념에는, 이 소비세적 성격의 소비라는 개념에는 말 그대로 소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물품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용에는 제조, 가공, 그리고 유통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 그 광의의 개념으로 소비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는 물품이 수입될 때 수입 물품을 과세 대상으로 소비를 하는데, 그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우리가 소비세적 성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간접세적 성격인데요. 간접세적 성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조세 부담이 전가가 될 때입니다. 자, 홍길동이 관세를 부담을 했습니다. 자, 홍길동은 물건을 수입을 해서 그 물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사용하고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권리가 있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제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자, 홍길동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가 판매를 할 겁니다. 판매를 한다면 관세 부담을 10 정도 했습니다. 물품의 원가는 1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길동은 판매할 때 얼마에 판매를 할까요? 최소 원가가 110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홍길동의 마진에 의해서 대략 한 140원 정도의 판매 가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주 가정입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단순한 가정인데, 자, 이랬을 때 이 10원은 여기다가 포함이 되죠. 네, 조세 부담은 홍길동이 1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 가격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40원이 구성이 됐다면, 만약에 제가 이 물건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140원 안에는 홍길동이 부담했던 10원이 있게 되죠. 그리고 저는 140원을 홍길동에게 지급하면서 그 10원에 대해서 부담이 전가가 되는 겁니다.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는 그런 간접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대물세적 성격인데요. 대물세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 보험 보시면 대물, 대인, 보상, 보험 있죠. 그때 대물과 대인의 뜻과 동일합니다. 자, 물건에 대하여 부담한다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납세자의 인적 사정,
즉 납세자의 사업 현황이 어떤지, 사업의 뭐 업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물세적 성격이라는 것은 수입 물품, 즉 물건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수시세입니다. 우리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기간 단위로 부과를 하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계 연도 기간으로 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의 확정가격 신고 기간이 있죠. 그렇게 기간으로 부과를 하는 반면, 즉 매출 단위로 부과를 하죠. 하지만 관세는 수시세입니다. 수입 신고 건별로 수입 물품에 부과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세라는 성격이 있고요. 그 밖에 관세의 특수한 성격을 보시면 관세 영역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대물세적 성격이 있고요. 현행 수입세만 운영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의 장벽이 된다. 즉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관세 부담만큼 수출자는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수입국에 관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조금 느끼게 되죠. 그래서 수입이 약간의 억제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아까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 잠깐 말씀드렸던 관세의 종류인데요. 첫 번째로 부가 기회에 따른 분류는 상품의 이동 방향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 부가 목적입니다. 관세법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재정 관세, 즉 재정 수입을 확보할 목적, 그리고 보호 관세입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관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가 있습니다. 종가세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입 물품의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산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가세라고 하고, 종량세는 거기 수입 물품의 가격 대신 수입 물품의 중량이나 수량을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율 결정 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면 우리가 세율의 결정 주체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국정관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정하는 관세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의회에서 입법으로 세율을 정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협정관세는 우리가 국가 간, 양국가 간 또는 다자 간 그러한 협정이나 조약에 근거해서 부과하게 되는 관세를 협정관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편익관세 또 있죠. 편익관세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우리 후진국들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캠페인 광고 문구 많이 보실 겁니다. 물론 거기에 약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 그거는 당연한 팩트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어려운 국가들을 우리가 좀 도와주자라고 해서 일종의 일방적인 편익을 부여하는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관세율 수에 따른 분류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과세 방법, 차등에 의한 분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종가세는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추가로 드리면, 과세 요건 중에 과세 가격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관세액이라는 것은 지금 간략하게 메모를 해 두시죠. 관세액은 과연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라고 보시면, 관을 지워 볼게요. 세액이라는 거, 부가가치세액, 소득세액, 뭐 법인세액, 그러한 모든 세금에는 과세를 해야 하는 기준, 즉 표준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고 하고요. 자, 과세 표준이 그대로 관세액이 되느냐? 아니죠. 자, 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어떠한 일정한 비율을 정해 놓습니다. 이를 우리는 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관세법에서는 이것을 관세율이라고 하고, 관세법에서 과세 표준은 바로 우리가 과세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되면 종가세가 되고요. 수량이 됐을 때는 종량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개념을 잘 잡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세법의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관세법 통칙과 그리고 용어의 정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기간과 기한 규정, 그런 뭐 서류 보관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세법의 목적은 앞서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 관세 수입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수출입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부과, 징수 및 수출입의 통관을 적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관세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관세법의 성격을 비추어 보면 관세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일반법에 대한 특례법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 여러 일반법이라는 것은 각종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이 있겠죠. 자, 그러한 법률들에 대해서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특례의 내용이 뭐냐? 부과, 징수, 그리고 통관 절차입니다. 자, 관세법, 이름에서도 세법이죠. 그래서 일반 법령에서도 그 세법,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법이라는 특례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통관 절차를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근거가 되는 법률로서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을 보면 조세법적, 일단 관세법이라고 했으니 조세법적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통관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법적 성격이 있는데요. 형사법 성격은 뭐냐면 통관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수출입 신고인들이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그냥 과태료적인 그런 행정벌적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과 벌금형의 그런 형사법적 성격까지도 같이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벌칙 부분에 있어서 관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쟁송절차법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무사항의 위반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즉 관세청이 자, 당신 이 사항을 이 몇 조 몇 조에 의거해서 이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그러한 통보를 받는 납세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권리를 구제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과세라는 것은 형평이 있어야 됩니다. 납세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도 중요하지만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형평 또한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은 우리에게 부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우리도 그 부과가 부당할 때 나는 그 부당한 권리를 침해받았으니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쟁송절차법적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국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협정관세라는 말 들어보셨죠? 관세 종류에서 거기서 협정, 국제 간의 협정이나 조약에 의해서 부과하는 그러한 관세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한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관세법은 국제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관세법 2조에는 용어의 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굉장히 기출이 자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의 정의를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잘 그렇게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미리 드리고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용어의 정의까지는 완성을 하고 우리가 그 다음 시간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로 16년도 기출되었던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수입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 괄호 안은 제외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반입과 소비 그리고 사용이 나옵니다. 자, 반입이라는 것은 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나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반입이라고 하죠. 자, 뭐 사람은 물론 뭐 출입한다고 얘기하지만, 자, 반입은 사람이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 소비 또는 사용도 자, 물건을 쓰거나 그리고 사용하거나, 뭐 사용은 제조 가공을 다 포함해서 아주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입 또는 소비 사용인데 그 주체가 중요하죠. 주체가 뭡니까? 문장 제일 앞에 있는 외국 물품입니다.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을 반입하거나 소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국에 있는, 그리고 외국
외국의 원산지인 등등의 외국 물품을 반입 또는 소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괄호 안의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의 거를 보시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다.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다 라고 돼 있고, 그리고 소비 사용하는 것은 괄호 안에 보면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즉 선박이나 항공기나 철도 차량을 같은 그런 운송수단을 얘기하는데, 그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외하는 것도 하나 있죠. 그거는 열외로 두고요. 뭐 239조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사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단 차치하고요. 일단 우리가 개념을 먼저 잡자고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또는 그 반입은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반입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사용이 나옵니다.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 즉 또는 운송수단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도 우리가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개념 잡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 뭐가 있냐면 괄호 안에 단서 규정이죠. 관세법 239조에 의해서 수입으로 보지 않는, 수입이 아닌 소비 사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제가 두 문자 암기식을 운관여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운관여인. 자, 먼저 운은 뭐냐면은, 자,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입니다. 선기 차량용품이라고 줄여서도 부르는데요. 자,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기 차량용품이 뭐냐? 차량용품은 많이 들어봤어요. 차량에 쓰이는 용품이겠죠.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차량과 선과 기는 관세법상 운송수단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선은 선박을 뜻하고요. 기는 항공기를 뜻하고 차량은 철도 차량과 그냥 일반 화물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선박과 항공기와 일반 철도 차량에서 그 용도에 따라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은 수입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특수하게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해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문장이 좀 길어가지고요.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이 있어요. 그 지정보세구역에서 어떤 사람에게 출국 심사를 마친 사람 또는 제3국으로 우리나라 경유에서 제3국으로 나가려는 사람에게 제공해서 그 용도에 따라서 소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1호 같은, 즉 첫 번째 같은 운 같은 경우에는 운송수단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수입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제공해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사용했다면 수입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운송수단인 그런 장소와 그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그 뭐랄까요, 운송수단과 장소라고 구분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 사용하는 경우도 또한 우리 수입으로 보지 않는, 수입이 아닌 소비 사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수출입니다.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이제는 반출하는 개념이죠. 수출은 반출, 내보내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대외무역법상 수입과 수출의 개념을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대외무역법은 우리가 어떤 그 절차적인 규정, 즉 무역에 관한 일반법이죠. 대외무역법은. 그에 반해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이동, 즉 통관 절차에 어떠한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15년도에 기출되었던 반송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내는 정치적 목적으로 구분한 국내입니다. 보세구역을 뜻하는 거죠. 자, 물건이 어떠한 외국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입 통관 절차라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관세법적인. 하지만 반송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반송은 보세구역에 외국 물품이 있어요. 그 물품이 있다가 그대로 외국으로 다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라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보세구역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입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수입 통관 절차가 거쳤다면 국내로 들어와서 내국 물품이 되겠죠. 외국 물품이. 그렇지만 외국 물품이 보세구역에 있다가 그대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송은 우리가 물론 수출, 수입, 반송 모두 다 저 뒤에 가서 통관 절차 부분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외국 물품. 자, 15년, 16년, 17년도 기출되었던 아주 중요한 외국 물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외국 물품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자, 괄호 안에서 도착한 물품인데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념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수입 신고라는 것은요. 수입 신고인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신고 행위에 대해서 수리라는 사실 행위를 해주는 것이 바로 관세청, 세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 물품이에요. 보세구역에 있는 상태에서 수입 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수입 신고를 했을 때 그 수입 신고를 할 때까지는 외국 물품이에요. 하지만 관세청 세관에서 신고 수리를 해주면 그 물품은 이제 더 이상 외국 물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수리가 되기 전에 외국 물품 상태, 그것을 바로 외국 물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괄호 안에 하나 보시면 자, 외국의 선박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외국의 선박이 공해입니다. 공해는 누구나 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바다를 얘기를 하죠. 그런 공해에서 채집포획, 그냥 잡은 수산물을 포함을 하죠. 그것도 외국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즉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 물품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대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자, 제가 이 분필을 수출을 합니다. 분필을 수출을 해요. 그러면 세관에다가 서울세관에 저 이 분필을 수출하겠습니다라고 수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자,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 분필은 여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있죠. 하지만 이 물품은 서울세관에서 수리를 해준과 동시에 외국 물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호에 보시면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록 여기 지금 물품의 소재지는 대한민국 국내지만 이 물품의 관세법적 상태는 외국 물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상태는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지만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1호와 2호 같은 경우에는 외국 물품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외국 물품으로 간주되는 물품, 외국 물품으로 의제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간주되는 물품은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보수 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 그리고 보세 공장에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서 작업을 해서 그로써 생긴 물품, 그리고 세 번째로 최신관서가 우체국이죠. 최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이렇게 세 가지는 여러분들 가볍게 한번 외국 물품으로 간주되는 물품이다라고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국 물품인데요. 내국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5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밑에 돋보기 표시 보시면 총 6가지 물품이 나와서 내국 물품으로 간주하는 것을 총 11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세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다 납득이 가게 되는 그러한 이해가 되게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물품이 있어요. 근데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아까도 외국 물품 설명하면 아시겠죠? 그죠? 보세구역 또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은 모두 내국 물품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나라의 선박입니다. 우리나라의 선박이 공해에 가가지고 뭐 고등어, 갈치, 명태, 대구 잡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내국 물품으로 보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의 선박이 잡았으니까. 공해에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잡았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물품인데, 공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면 헷갈릴 수 있으니, 혼동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내국 물품이라고 딱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은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입항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입니다. 여러분들 수리된에 표시를 좀 하세요. 자, 입항전 수입 신고가 된 물품은 그냥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보지 뭐 내국 물품으로 보진 않습니다. 도착만 된 거라고 간주를 해줘요. 하지만 입항전 수입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그것은 내국 물품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요청을 하고요. 그 승인을 받아서 반출되었다면 그 물품도 수입신고 수리의 효력과 동일하다고 봐서 내국 물품으로 간주를 합니다. 다섯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또한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돋보기 표시 보시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고 의제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자, 요 물품은 수출입의 수입의 의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메모를 해두세요. 수입의 의제라고 메모를 해두시고, 우매몰통 국추라고 두 문자 암기식 우매몰통이죠. 네, 우매몰통 국추 이렇게 두 문자 암기식을 옆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이게 바로 수입의 의제의 두 문자 암기식인데요. 하나씩 보시면 수취인에게 교부된 우편물입니다. 외국에서 도착을 했어요. 최신관사가 수취인에게 물건 우편물 받을 사람에게 교부를 했습니다. 그로써 우리가 내국 물품이 되는 것이고, 즉 교부라는 행위로서 수입신고를 수리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법에 따라서 매각된 물품입니다. 매각된 물품도 어떠한 매각에 근거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공매나 뭐 채무 공매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매각이 되었다면 그 매각이라는 행위로 의해서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몰수되거나 통고 처분되거나, 그리고 국고에 귀속이 되거나, 그리고 몰수에 가름해서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몰수할 수 있는 물품이 없을 때는 그 몰수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만큼 추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도 우리가 다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이죠. 자, 이렇게 알아보시고, 자, 여러 가지 지금 밑에 보시면은 통관, 환적, 복합환적, 그리고 외국무역선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보셔야 될 게 선용품 있습니다. 음식. 자, 여러분들 선박에는요, 일종의 하나의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작은 도시인 게, 왜냐하면 사람이 생활을 합니다. 거기 선원들이 생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그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해를 함에 있어서 많은 필요한 물품들을 실게 되는데, 그 물품들을 우리는 선용품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대표적인 예로서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 부분품. 갑자기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 그리고 집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선용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준해서 해당 항공기에만 사용되는 것을 기용품이라고 하고, 해당 차량에만 사용되는 것을 차량용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관은 관세법에 따라서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환적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 즉 부산세관이라면 부산세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물건을 옮겨 싣는 것을 환적이라고 하고, 그 밑에 복합환적은 부산세관에서 울산세관, 그리고 통영세관 이렇게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고 출국 출항해서 물건을 옮겨 싣는 것을 우리가 복합환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밑에서 외국무역선은 목적이 중요하죠. 무역을 위하여
무역을 위하여 외국과 우리나라 간에 운항하는 선박을 얘기를 하고 항공기계 같은 경우에는 외국 무역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인 부분인데요. 자, 운영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보세구역 관련해서 아마 이 보세사를 응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허 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자, 특허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받은 사람을 운영인이라고 하고요. 종합보세사업장,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종합보세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종합보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를 우리가 운영인이라고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어의 정의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관세법 2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법상 표현을 그대로 이 책에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만 보셔도 굳이 고시나 법이나 이런 거 찾아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다라고 학습하실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면서 자, 오늘 1교시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2교시는 중괄호 3번 적용 원칙부터 우리 뭐 관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 금지 이 부분부터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